자, 이정주 기자와의 오늘 연장 방송은 이정주 기자가 책을 들고 오셨어요. 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의 그 20대 흑역사의 책을 다 갖고 왔습니다. 흑역사라고. 네. 오늘 다 불태워서 버릴 겁니다. 진짜로? 네, 싹 버리려고 이제. 지금 들고 계신 책은 뭐 국가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네 권 한 다. 명이 쓴 거예요, 한 명이. 예, 유시민 작가의 저서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책 사온 게 아니라 본인이 출간될 때마다 구입을 해가지고 보니까 뭐 전에. 인덱스를 붙여놓기도 하고요. 네. 네, 제가 이거 신림동 고시공부 이후에 처음으로 이 책 중에 일반 책 중에 대중서적에서 제가 인덱스 붙인 거 이 책밖에 없어요, 솔직히. 유시민 작가 책밖에. 그 정도로 뭐랄까 꼼꼼하게 읽었다. 20대 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예. 이번에 유시민 작가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정확히는 처음 실망은 조국 사태 때예요. 2019년에. 예. 갑자기 무슨 뭐 누가 봐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 정경심 씨의 증거 보존이라느니 이게 피의자의 뭐 권한이 어쩌니 저쩌니 할 때부터 그렇게 흐린 눈을 뜰 때 제가 조금 감이 왔었는데 소위 말해서 항소이유서 이후에 우리나라 지성계 아이돌 스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 뭐 굉장한 영향력과 네, 그 유시민이랑- 유명세. 예. 네. 그리고 뭐 지금 책도 가지고 계시지만 책도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네. 그리고 이분이 특징이 어제도 뭐 마찬가지로 존 스튜트 밀 예. 얘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 고전을 많이 이용해요. 예, 예. 그리고 유럽 그 문화 기행기 뭐 3권 나왔다고 어제 이제 선전하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까사바띠 이런 거 얘기하고 예, 가우디에 뭐 이런 얘기. 까사가 이제 스페인어로 집이니까. 집이죠. 예. 네, 바띠우가 집은 집이에요, 그냥. 바띠우 예. 집이에요. 근데 그 있어 보이려고 막 중간중간 섞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지적 허영이 있을 때가 있었고 정말 이 책들 좋은 책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60세가 넘은 다음에 본인 말대로 그 뇌가 썩어서 그렇게 됐는지. 좋습니다. 지금 이 책을 들고 나오신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이정주는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쓴 책을 이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간직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라든지 행보에 있어서는 비판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매불쇼 방송 내용을 앞서 3회독 하셨다 그랬어요. 네. 뭐 방송도 보시고 1.5배속으로도 보고 그리고 그걸 텍스트로 출력해서도 읽으셨다. 그러면서 정리했던 게 앞서 언급을 했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된 언급.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대한 언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픽 인사에 대한 언급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얘기부터 그럼 좀 해보죠. 앞에도 뭐 얘기를 했으니까 중복되는 얘기 외에 네.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 대통령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원치 않는 것을 알아챈 평론가나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와서 그것을 확 점화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봐요?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그 보안 사건 문제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쭉 취재를 해오면서 묘한 결을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시민 작가가 보안 사건 관련해서 가장 처음 그 유튜브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언급한 게 언제냐면 1월 올해죠. 올해 초에 1월 21일에 그 정청래 1월 22일 1월 22일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던진 다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유튜브로 나옵니다.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근데 거기서 나와서 합당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합당 이 문제를 논하는데 갑자기 보안 사건 얘기가 나와요. 그날 이제 저도 그때 3번이나 더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묘하게 보안 사건 얘기를 하면서 보안 사건에 지금 이런 전면 폐지를 반대하는 전면에 서 있는 사람이 정성호 장관과 민정수석이다. 봉욱. 예. 이렇게 표적을 해요. 아하.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개혁 방향 가고 있다. 음.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가지 않았거든요. 네네. 네, 이제 주변에서 계속 주변을 돌아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언급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뭐 그런 세력이 있다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든지 그렇죠. 다른 형태의 표현을 썼었는데 그렇죠.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건 어제였기 때문에. 예. 근데 1월에 제가 왜 좀 싸게 느꼈냐면 솔직히 말해서 유시민 작가 정도면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도 있고 예. 국회의원도 있고 예. 수많은 정치인도 알고 권력의 생리를 잘합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보안 사건을 존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제한적 보안 수관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일루미나티처럼 만든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알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다 봐요. 전 예. 100% 알고 있었다 봐요. 예. 알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워닝을 준 거예요. 나 분명히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예. 나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떤 시그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는 건지 뭐 자기 주변 사람을 고용해 달라는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으나 네. 예. 갑자기 그때부터 각을 세워요. 어허. 각을 세우는데 제가 아까 안 한 말 중에 이제 보안 사건 이 논쟁을 제가 왜 말하냐면 앵커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뭐 닦아놓고 얘기해 볼까요? 보안 사건이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요. 예. 국정 운영에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예. 저는 보안 수사권이 개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전월세 폭등, AI 잉여 자금, 예. 뭐 이런 문제들, 뭐 청년 일자리 이런 어떤 민생 문제를 쫙 나열했을 때 1번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주변에 여론조사가 제 주변 친구들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좋습니다. 보안 예. 수사권 사실은 그들만의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검찰개혁 정말 중요해요. 특히 조국혁 신당 같은 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예요. 네. 근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보안 사건이 죽고 사는 문제고 그럼 지금까지 보안 사건 문제에 전체 보안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권, 수사 종결권 다 갖고 있었잖아요. 검사가 지난 20년간, 지난 30년간, 2024년 12월 3일 때까지도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까지도 검사는 모든 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까? 필요하죠. 개혁이 필요하지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진 않아요. 1번의 우선순위 아니다. 근데 이 의제를 누가 1번으로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묘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유시민 작가가 지적을 몇 개 해요. 예. 어제 이제 급기야 그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의 개인적 인생을 지지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그 그러면서 표현했었죠. 내용은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칼날을 들이대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뭐 국회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왜 주요 보직을 거기에 개입하냐, 중도 보수 이런 뭐 이병태니 뭐 이혜훈이 들어온 사람 이상 맞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보안 사건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 실패한다 이런 식의 독서를 펴보여요. 근데 제가 유 작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조국혁 신당 있죠. 예. 묘하게 조국혁 신당하고는 보조가 잘 맞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예. 이재명 정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저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저보고 뉴 이재명이라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도 많이 비판했고 대통령 대세는 대체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조국혁 신당에 대해서는 저는 유시민 작가가 단 한 번도 비판하는 건 못 들었어요. 그 혹시 들으신 분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조국혁 신당을 진짜 많이 취재해봤거든요. 작년 2025년 그 계엄 당시에 예. 계엄이 이제 한참 이어지고 있던 2025년 작년 9월에 강미정 전 대변인 그 성비 사건. 성비 사건으로 예. 탈당했죠. 예. 그 탈당하고 나서 2차 가해 문제 있고 그리고 조국혁 신당은 그 당시에는 민주당하고 합당 안 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안 한다고 해요. 10월 13일 날. 예. 그랬다가 올해 들어와서 합당한다고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합당을 제안하니까 단칼에 끊지 않아요. 그렇죠. 작년 9월에는 단칼에 끊었다니까요. 작년 10월에는. 아하. 근데 그게 입장도 바뀌고 성비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피해자는 아직 납득이 안 가서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조국혁 신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흐린 눈을 뜨고 단 한마디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시민 네. 작가 얘기로 돌아오자면 유시민 작가가 조국혁 신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판이 없으나 민주당의 행보에 있어서의 얘기를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행보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의 혹은 정부의 어떤 이 보안 수사권 관련된 검찰 개혁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기존엔 정성호 장관, 봉욱 민정수석 등을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는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대통령이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던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거고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여러 이야기들, 비판은 동시다발로 존재하는 건데 그 일예로 말하자면 인사 문제를 여기다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인사라는 게 인사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행보,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문장이 동시에 나왔단 나오죠.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제가 아까 조국 신당 얘기를 왜 꺼냈냐면
조국 혁신당이 보안 사건 관련해서 예. 정책 1번이 전면 폐지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의 그 정치권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멘트들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객관성. 민주당 비판할 수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은 훨씬 더 많은 논란인데 단 한 번도 비판 안 해요. 객관성을 잃었다.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씨, 강미정 전 대변인 예전에 그 원래 그 예전에 그 검사, 자기 와이프 이제 처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 그 처남 사건 예, 남편이 이제 그렇죠. 마약 사건 있었고 예, 예. 그때 첫 인터뷰를 한 게 뉴스공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안 불러요. 그래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정치 대비를 사실상 언론 대비를 뉴스공장에 했는데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안 부를까? 왜냐?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렇게 추론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이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권이 아닙니다. 불기소권이에요. 그렇죠. 뭐 사건을 내가- 기소하지 않는 것. 그렇죠. 큰 사건인데도 흐린 눈을 뜨고 이 사건을 덮는 것.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 동접자 20만 명, 30만 명 나오는 이 정도 대형 유튜브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다루지 않는다. 그렇죠. 의제 설정을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자잘한 사건까지 다 의제 설정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강미정 전 대변인이 그 정도 사건이면 벌써 탈당하고 몇 개월이 지났고 이게 몇 번의 파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욱 앵커가 하는 매불쇼에서는 딱 한 번 물어보죠. 예. 근데 그때 조국 대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대법원 유죄 나온 날 사람들이 노래방 갔어요. 당자들이. 예. 제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다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김어준 씨 절대 안 다룹니다.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다루면 100% 100점 100패거든요. 다루는 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추론해요. 근데 예.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로 이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게 어떤 코멘트 간에 비중도 상관없어요. 한 번은 다룰 만하거든요, 이게. 그럼 이정주 기자가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하면서 조국 혁신당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네. 그 조국 혁신당의 이해와 네. 유시민 작가의 지금 이런 발언들이 맞아떨어진다라고 보는 건가요? 저는 그 약간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정말 친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쓴소리조차도 공개석상에서는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유시민 작가의 애정, 저는 가짜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진짜 애정이 있었으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때립니까? 그럼 조국 혁신당은 왜 안 때려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망해도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필연적인 실패를 할 것 같지만 내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다. 공개석상에서 그 몇십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조국 혁신당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끼니까. 근데 왜 공개석상 한마디 안 하죠? 형평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애정어린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의 말 있잖아요. 저는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최욱 앵커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렇게 친하면 보수 원로들 정규재, 조갑재 씨도 가수 오찬하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밑에 방식이 있지 않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고윤주 앵커님한테 뉴스 다이브가 뭐 여기서 어떤 패널들이 실언을 하거나 구성이 이렇게 좀 됐어. 그럼 제가 앞에서 말하겠습니까? 뒤에서 먼저 전화를 드리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한겨레 뉴스다이브가 좀 좋아지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뒤에 전화를 드리거나 쪽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드리지. 이걸 공개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앵커님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요. 자, 다이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패널도 이렇게 하고 뭐 배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고앵커가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내가 말 안 했다. 제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끼면. 유시민 작가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저도 알 수 없는데 제가 주변에 듣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시민 작가랑 가까운 사람들 들어봤거든요. 민주당 쪽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운한 게 있다. 예, 서운한 게 있는데 그 서운함이 아까 박진영 그 평론가가 말한 대로 제일 큰 거는 이건 추론인데 예. 한마디로 열린우리당 때 같이 했던 하지만 나보다는 영향이 안 되고 나보다는 훨씬 처진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당시 약간 배신하거나 내지는 삐딱선을 탔던 송영길 그리고 김민석 의원에 대한 적개심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이 돼요. 굉장히
뭐 많은 얘기를 하고 긴 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사이에 무슨 표현이 저는 인상적이었냐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나는 하는 얘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또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다라는 그 전제를 깔면서 당에서 무언가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뭐 명픽 인사를 한다던가 대통령이 아니면 당을 지배하면 안 된다고 안 얘기하죠. 된다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유시민 작가가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뭐랄까요?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 지금의 대통령의 행보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원하는 민주주의와 맞지 않다. 그 부분을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그건 반대로 해봤는데. 묻고 싶어요. 예. 왜 노무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문재인 정부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 문심 당긴 사람 안 왔나요? 그때는 노심 당긴 사람 안 왔나요?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볼까요? 유시민 작가 장관으로 의원으로 굉장히 활약하던 2005년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이제 창당하고 나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 그때 문희상 비서실장, 노무현 정권의 첫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예, 문희상 비서실장이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와요. 당 대표죠. 의장으로 비서실장 내려보냅니다. 네. 2005년에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친노 쪽에 노무현 대통령의 힘이 담긴 사람이 정당의 입법부의 당 대표 여당의 수장으로 가게 됐거든요. 왜 비판 안 했습니까? 그거 노픽이잖아요. 노무현 픽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시민 작가가 했던 행동이나 예. 결정, 선택들과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이 맞지 않다. 그때 맞고 왜 지금 틀리냐고요. 그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당 민주주의를 저는 그 의견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모든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근데 왜 굳이 이재명 정권에 와서 갑자기 아니 그렇게 목소리하고 이게 그렇게 상권 분립을 위반할 정도라면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어제 방송 중에 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가 함께했던 뭐 방송 그 컷 몇 개 나왔잖아요. 나왔죠. 서로가 이제 우호적인 관계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매부쇼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영상이 나온 이유도 그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겠군요. 저는 사실은 저는 그래봐요. 그 수많은 영상 중에 그게 편집의 힘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유시민 작가가 매번 싸우기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멸칭 때문에 논란됐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뭐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정치권에 저도 정치부 기자 12년 다 알아요. 친문과 친명계가 앙숙 같은 관계였어요. 왜냐?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친명계 사람 인사 기용한 거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 정치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원래 관계라는 게 라이벌과 그 경계선을 타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유시민 작가도 때로는 더 큰 적인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와 때로는 조금 협조를 하고 예. 때로는 떨어지는데 그 장면은 제가 봤을 때 몇 안 되는 친하게 지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오해를 풀던. 예. 그것만 그렇게 편집을 하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쪽에다 물어볼게요. 그 영상 정도로 잘 풀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서로 오해도 잘 풀고 나중에 친했잖아요. 근데 왜 전화를 못 합니까?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 이 지금 실패가 예견되고 이재명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며요.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정말 지지하는데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이 된다며요. 아니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궁색하게 말하냐면 나는 공론장에 있는 비평가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전화가 뭐 오는 거 내가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 받았다. 조국 전 대표 법무장관 임명될 때 나는 찬성했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설명도 굉장히 궁색한 게 갑자기 그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다가 그 말하면 갑자기 딱 선을 긋고 나는 비평가다. 사실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만약에 물밑으로 유시민 작가가 정말 애정을 담아서 전화를 해줬어요.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애정을 담아서 차라리 매부쇼 나가서 그렇게 방송하지 말고 물밑에서 먼저 나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당 민주주의 대통령님 이렇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우려를 전달했으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고마워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정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었고 그 매부쇼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흔들린 적 없다라는 청와대의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발화되어서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또 작동을 할지는 저희는 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굉장히 큰 돌을 하나 던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우리 이정주 기자가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 뭐 어제뿐만은 아니죠. 사실 그 전에 다스베이다 또 그 앞에 매블쇼 그 소위 말하는 ABC 얘기할 때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는 일련의 이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일종의 총평이랄까요? 네. 한번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여기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제가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인덱스가 있어요. 이거 마지막 소개 하나만 하고. 예. 네. 근데 한때나마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작가였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 책을 쓸 때는 이분이 그렇게 지금 같은 판단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고. 예. 네.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 186페이지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요거 인덱스를 해놨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써요. 나는 왕왕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대감을 느꼈다. 남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면서도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적게 했다. 그렇게 하면 소통과 협력을 이뤄내기 어렵다. 어디 정치만 그렇게 했는가. 사업을 하든 기업이나 정부에서 조직생활을 하든 일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뜻이 아무리 옳아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용역, 촉법평론가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고 사람들 낙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듯한 표현을 이미 썼잖아요. 예. 예,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13년 전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을 썼어요. 정치에서 유시민 작가가 조금 송곳처럼 솟아있거든요. 예. 예민하고. 그래서 이제 평지풍파도 많이 일으켰고 그게 또 유시민 작가가 의원 생활하면서 정치인으로서 독특한 매력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팬층이 있었고. 예. 근데 본인이 반성하고 본인이 스스로 타산지석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13년 후에도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유시민이라는 인물은 늘 문제적 인물이었다라는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항소 이유서로 이제 대변되는 그의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리고 국회에 등원했을 때 그 패션 그리고 뭐 이제 논객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참 옳은 얘기를 하는데 참 못됐게 한다. 뭐 이런 평가들 그런 평가들 속에서 유시민 작가는 큰 그 인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우리 이정주 기자도 대학 때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영향도 줬던 인물이고요. 그때는 옳기라도 했어요. 예, 이런 시간들을 함께 지냈던 분들이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몹시 박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충언이다. 지금 이 시기에 저렇게 충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유시민답다 등의 평가도 동시에 존재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정주 기자가 관련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더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추가 취재가 되거나 네. 관련 이야기가 더 있을 때 또 한 번 시간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건데 딱 한 문장 말씀드리면 예. 유 작가가 본인이 썼던 책대로 언행일치하고 과거의 13년 전 자신의 다짐대로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도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저희는 어김없이 방송합니다. 내일이 제헌절이라서 공휴일이지만 저희는 생방송 그대로 진행하니까요.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